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미래 성장과 재정의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인 만큼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이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 정상화에 제대로 쓰이도록 한 채의 소홀함도 없이 철저히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민생 예산이 되어야 하고 성장 예산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적 성격의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내년도 나라 살림, 예산안을 둘러싼 논의가 연일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은 AI 및 R&D 투자 확대,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복지 부담 증가, 그리고 국방비 증가 등 그 어느 때보다 우선순위의 선택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요. 미래 대비를 위한 과감한 투자라는 주장과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불균형 예산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국회에서는 여야가 예산 규모와 구조 조정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번 예산안이 어떤 형태로 최종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짚어보면서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역시 국회 예결위 위원이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정세훈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경영학부의 김대종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금년 예산보다 8.1% 늘어난 728조 규모의 예산안인데요. 우리 허 의원부터 짤막하게 총평 한마디씩 해보신다면. 예, 지난 3년간 그 재정을 너무 긴축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국가 전체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잠재 성장률 이상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여러 기관들의 지적도 있고 어려운 민생 경제 해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재정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보다 넘는 성장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도 1.8% 정도의 성장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 편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영두 의원도 총평해 보시면. 이게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항상 우리 보수 정당들, 우리 정당들이 쭉 지켜왔던 가치입니다.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혁신과 규제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생산성, 새로운 어떤 돌파를 이루어내지 않고 돈을 많이 뿌려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큽니다. 한편으로는 물가와 금리가 올라서 바로 서민과 기업에게 타격을 주고요. 또 우리 후세대에게는 막대한 빚을 넘겨주게 됩니다. 지금 벌써 올해 예산도 막대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벌써 2029년 30년이 되기 전에 60%를 넘는 거 아니냐. 60%는 EU도 이 국가 부채 비율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쪽인데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서 민생은 두텁게 또 미래는 더욱 밝게 만들 수 있도록 야당이 총력을 다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네, 정세영 교수도. 예, 올해 초만 돌이켜 보더라도 경기 전망이 상당히 어두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에이펙도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지금 내년 경기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기대가 실현이 되려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민간에서 이렇게 투자에 적극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는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적자가 늘고 혹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긴 하지만
OECD 평균 GDP 100% 넘는 그런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현재 그 절반 정도인 50%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당분간 적자 재정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경제를 성장시킨다면은 다시 그것이 세수 확대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할 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교수도 총평해 보십니다. 예, 저는 우리 2026년도 내년 예산은 728조입니다. 전체 2025년에 비해서 한 8.7% 정도 올렸는데요. 우리 물가가 한 2% 올렸고 내년에 최저임금 2.9% 올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국가 부채율이 금년 내년 2026년 기준으로 51%가 되고 2029년에는 60%가 넘어서게 됩니다. IMF가 60%를 넘어서게 되면 국가가 위험하다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게 되면 현재 2025년도에 100%가 이미 넘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국채만 가지고 이제 내년에 51% 넘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방만한 경영이라든지 국가 재정이 위험하게 된다 그러면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또 다시 한번 외환위기라고 하는 큰 병고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대 재정이 결국은 국가 부채를 늘려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허 의원은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말씀 해보시죠. 예, 지난 3년간 약 100조 정도의 재정 결손이 있었습니다. 세수 결손이죠. 건전 재정을 외쳤지만 사실은 포퓰리즘 감세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가 재정을 더 악화시켰고 건전 재정을 악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방 정부에도 여러 교부세를 감액함으로써 지방 정부 자체의 기능이 상당히 축소되고 지방 정부를 통해서 형성되던 경제 생태계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청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경제를 완전히 망친 거죠. 그래서 이 어려워진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은 활력을 넣을 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방금 교수님께서도 IMF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정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IMF조차 지금 대한민국은 이런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내년에 1.8% 정도 성장을 하고 활력을 찾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민생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또 미래 전략에 대한 투자도 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선순환 구조가 되고 세수가 늘어나고 그걸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네. 예, 제가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초과 세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 정부가 잘해야 되는 목도 하나 있고 또 경제가 좋아야 되고 기업이 얼마나 잘했냐 관계 있는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초과 세수가 한 100조씩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 토론회에서도 민주당 쪽으로 나온 교수님이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적자 재정 걱정하지 말자 할 정도로 이제 사실은 경제가 잘 되면은 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전에 우리는 그래도 보수 쪽은 이 긴축을 통해서 재정을 그나마 이게 균형을 잡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세수 결손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은 이게 당장에 우리가 몇 표를 더 얻고 사실은 돈을 쓰면은 표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면 좋죠. 우리 정부 때야 좋지만은 다음 정부, 다음 세대는 그 빚을 돌아앉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혁신이 이루어져서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면 물론 좋겠는데 가능한 한 아껴가면서 혁신을 이루는 것이 국가를 성장시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저희들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8.1% 증액은 너무 과도하다 그런 생각이 지금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세세하게 항목별로 그렇죠. 국회는 이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알겠습니다. 감액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액을 통해서 이제 불효불급한 것을 잘라내고 실제로 우리가 더 키워야 될 것은 더 집중시키고 이런 조정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 총 규모에 대한 뭐 기본 시각 차이는 좀 드러났고요. 이제 분야별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이번 정부가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 제일 첫 번째로 방점을 찍고 있는 게 AI 그리고 R&D 예산 대폭적 증액이거든요. 그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평가해 보죠. 네. 약 20% 정도의 증액이 되는데요. AI 같은 경우 특히 많이 증액이 되죠. 이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3년간 사실은 이 AI 전환에 굉장히 소홀히 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의 2025 제조에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뭐 AI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AI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우리 경제의 위기를 돌파하는 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죠. 특히 이제 AI 중에서도 제조 AI가 굉장히 중요한데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원천적인 AI의 여러 기술과 모델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이것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모델들의 확산, 적용, 이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감액하게 된다면은 미래를 감액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도 여긴 동의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AI G3, AI 3강, 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또 야당 우리 그 간사님, 야당의 그 소위 위원장님과 함께 만들었던 초당파적인 구호이고요. 또 앞선 정부의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AI라는 시기를 사실 정치권이 처음 기회를 놓쳤습니다. 2016년 알파고 이세돌 대국이 서울에서 일어났고 그때 중국 지도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 의원님 말씀하셨던 저런 2025 제조 강국 그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때 정치적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지난해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을 했고 지난해 추경 때부터 예산을 바짝 만들었고 특히 이제 제조업이 우리 강국이니까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AI에서 특히 피지컬 AI에서는 3대 강국의 어떤 기반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대 언어 모델에서는 상당히 지금 뒤처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AI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짜 AI를 키우자.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이제 모든 부처 예산이 AI입니다. 그러니까 AI로 택가리 해가지고 이제 부처도 부처 이기주의가 있고 자기 사업이 있거든요. 키우는데 저희들이 가리는 것은 진짜 AI는 키우고 무늬만 AI는 좀 후순위로 밀어놓자. 그렇게 해서 AI 사실 10조도 적습니다. 지금 전체 780조라지만 사실 대통령께서 28번이나 AI를 외쳤지만 AI 예산은 2.8%도 아니고 1.몇%입니다. 전체로 치면은. 그런데 소비 쿠폰보다 적습니다. 그 집중해야 되는데 그나마 10조 있는 것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봐야겠다. 여기에 부처별로 우리가 예산 소위에서 한번 깐깐히 심사를 해보니까 부처별로만 몇십억씩 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무늬만 AI는 조금 늦추고 더 집중하자. 그래서 정말 제조업 강국 뭐 다음에 우리가 키워야 될 서브린 AI를 더 키우자는 것이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는 심사 대상입니다. 야당도 그러니까 이 방향에는 동의하는데 내용을 하나하나 좀 더 뜯어봐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진짜 AI를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뭐 저희들한테 주어진 소임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말로는 AI를 키워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그 국힘에서 이제 당론으로 AI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겠다. 이걸 정하고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외결 소위는 들어가지 않지만 외결위원으로서 또는 상임위 외결 소위위원으로서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해보니까 AI가 붙으면 무조건 삭감을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옥석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정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우리 최영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옥석을 가리자. 이건 저도 정말 동의합니다. 역대 정부 어디에도 예를 들어서 뭐 혁신을 강조하면 앞에 다 혁신을 붙이고 그다음에 녹색 성장을 이야기하면 녹색 성장을 붙여서 택가리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는 그런 부처 이기주의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지적한 게 과기부 또 산자부 또 중기부 이래서 어떤 유사한 중복되는 사업이 절대 없도록 하라. 그래서 반복적으로 걸러내는 작업을 하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나친 기후일 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구더기 무서워서 또 장을 안 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장은 꼭 담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AI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인 그리고 국힘에서 너그러운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 교수님들도 한 말씀 해보시죠. 이게 제가 말씀드릴 게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 문제를 정말 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AI에 대한 관심 정말 진심입니다. 진심이고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고요. 무늬만 AI인 예산은 줄이고 진짜 AI 예산을 늘리자. 지금 AI는 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컴퓨팅 인프라, 이 GPU 비쌉니다.
좀 더 많이 사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 가공하려면 지금 있는 데이터로는 안 됩니다. 데이터를 위한 굉장히 많은 모델과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재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인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처별로 나눠지는 이런 거 다 줄여서 진짜 인재 키우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김 교수님. 예, 저도 뭐 AI를 육성해야 되는 것도 저 당연히 찬성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노동 생산성 OECD 국가 38개국 중에 현재 35위입니다. 우리가 지금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 뭐 출근하면 근무 시간 중에 담배를 피거나 커피를 먹는 게 다 용인이 되는데 미국에서는 사적인 전화도 못 합니다. 올해 미국의 공무원들 11만 명 해고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AI를 도입하고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 전 세계 노동 생산성 꼴찌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GDP는 세계 13위, 또 우리가 국제금융에서 우리 한국의 원화 경쟁력은 세계 40위권이고 여기에 노동 생산성은 세계 35위로 아주 바닥입니다. 저 역시도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잘 살고 생산성을 올리는 데 당연히 찬성이지만 이렇게 AI만 모든 예산에다 다 붙여가지고 AI 예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산자부든 우리가 기재부든 생산성을 올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예산이면 정말 좋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에서 지역상품권만도 한 24조 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국가 경제를 위한 그런 AI에 집중된 예산은 정말 찬성이지만 오히려 지역 경제를 상품권이 더 많은 상황이다. 저 역시도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하는 것은 필요하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을 AI를 통해서 올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이따가 좀 따져보고. 천 교수님도 한 말씀. 예, 그래도 뭐 나온 김에 잠깐만 말씀드리면 지역사랑 상품권이 24조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거는 발행 금액이고요. 예산은 1.2조 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AI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실행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요. 그래서 뭐 작년에 예산에서 3.3조 원인데 이번에 3배 정도 키웠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AI 아예 이제 예산안 이름을 AI로 AI 예산안이다 붙였던 것만큼 지금 이번에 AI를 국정 과제로 삼은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에서 같이 가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AI 예산을 보면은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거든요. 인재 양성 그다음에 뭐 이 산업, 뭐 정부, 뭐 가계 여러 부분 그리고 연구 개발 등등 해서 많이 나와서 사실은 AI가 발전하는 것이 딱 기계 뭐 기술적인 면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사회 제도나 전반적인 그래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정권이 짧은 시간 안에 바뀌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예산안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약간 한 가지 더 한다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AI가 생산성을 높이지만 또 하나는 많은 이 노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 AI로 실직되죠. 예, 실직과 구조조정.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리고 또 이 AI가 이 로봇이 지능 있는 로봇이 인간과 같이 간다는 게 윤리적으로 어떤 일인가부터 해서 오히려 이제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을 이제 과학이 아니라고 좀 하는 면도 있어서 이 AI에 관한 그 예산은 오히려 더 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배려 못한 부분이 알겠습니다. 있다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여야도 여기서는 방향은 동의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세부 내용을 하나하나 제대로 뜯어보는 것이 앞으로 남은 국회의 과제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되면 여러 가지 복지 수요가 늘어난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복지 예산 규모를 확충했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아동수당을 1세까지 지원한다든지 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에 예산을 투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니까 노인들을 케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히 돌봄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우리 사회가 정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회 자체가 지탱이 되기 때문에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말로 지난 정부 3년간 예산을 보면 복지 쪽을 많이 늘었습니다. 바로 우리 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지 쪽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늘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지 예산은 이제 계속 높아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지금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이제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우리 생산성을 높여서 경제 성장률을 다시 높여서 기반을 마련하지 않다면 인구는 줄고 있고 부양 인구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그 고령화도 심해지고 있고요.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그 혁신에 대해서는 특히나 AI 같은 부분은 생산성, 사람이 적게 일하고도 많은 생산을 해서 예.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초격차를 벌여야지만이 수출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더 많은 세수 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경제를 키워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방만하게 많이 흩어진 예산을 바로 우리 민주당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런 돌봄 예산에 좀 더 촘촘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집중해야겠다. 지금 어떤 식이냐면 이제 소비 쿠폰이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13조 소비 쿠폰이 뿌려졌습니다. 잠깐 뿌리면 있죠. 돈을 뿌리는데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물가가 올랐습니다. 물가가 2%나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또 우리 그 금리 문제 부담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그런 예산들이 곳곳이 많거든요. 예. 예, 정말 두터운 복지를 위한 정밀한 복지적 이 예산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좀 두텁게 할 부분 두텁게 하고 네. 그다음 그냥 돈 뿌리듯이 뿌리는 것들은 그만하자. 그건 정말 당장이야 돈 주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냐마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건 한번 뿌려놓으면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같은 20조 30조라도 정말 아주 두텁게 보살필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정말 그걸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망을 만들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말씀은 좋은데 이게 형용 모순이 되면 안 되거든요. 뭐 두툼하게 잘하자 하면서 돈을 쓰지 말자 하면 뭘 어떻게 잘할 수 있는? 돈을 헛된 돈을 쓰지 말자. 당연하죠. 누구도 헛된 돈을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건 200만 원씩 너무나 기본 6개월씩 나눠주고 이런 거 쓰지 말자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 소상공인도 잘 보호하자 하시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편성돼 있는 뭐 이렇게 6,700억 정도 예산을 5,600억 이렇게 감액해 버리면은 도대체 그럼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잘 보호하자는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바우처를 이렇게 주는 것들이 그냥 낭비하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또 소득 배분의 효과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 네. 뭐든지 여당이 하는 것은 뭐 그냥 헛쳐버리는 것이고 나눠주는 것에 불과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되면은 이 진지한 토론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얼마만큼 깎고 그렇죠. 예. 얼마만큼 정액할 것인가 맞습니다. 진지하게 논의돼야 되는데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딱 세 가지 목표를 정해져 가지고 당에서 AI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재생 이렇게 해서 거의 우리도 선거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겠습니까? 다만 소상공인을 돕는 방법도 지금 소상공인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냐. 좀 더 효과적으로 하자.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 창업 컨설팅 같은 걸 해서 이 동네 상권도 좀 분석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20만 원씩 나눠줍니다. 잠깐 전기값 정도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창업한 뒤에 내가 보니까 나 전문 지식이 없어가지고 컨설팅을 못 받아서 그리고 AI 이 데이터 이 동네 상권에 대한 분석을 못 해가지고 벌써 이 동네에 치킨집이 20개가 넘는데 내 하나 더 만들면 이건 창업 때부터 그냥 크게 실패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그걸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좀 보고서 정밀하게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예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돈이야 많으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좀 촘촘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세영 교수 눈에는 복지 예산 좀 부족하다고 보죠, 그렇죠? 네,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우리가 뭐 이제 선진국이 됐고 개도국 중에서 선진국이 된 뭐 유일한 국가라고도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다른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도 GDP 한 5%포인트 정도 이 복지가 작거든요. 계속해서 쭉 꾸준히 올라오다가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사실 복지가 많이 늘었었습니다. 그 속도로 갔다라고 하면은 뭐 조만간 몇 년 안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복지가 많이 깎였고 아까 깎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절대 기준으로는 깎이지 않았겠지만 지금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고령화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제가 지난 한 3년간 계속해서 예산안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GDP 대비로 한다면 쭉 올라오다가 정체되고 오히려 살짝 줄어드는 그런 상태여서 줄어들던 갭이 다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재명 정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약간 불만이 있다면 복지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번에 예산안은 성장에 상당히 방점이 가진 예산안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실용주의이고 난 성장을 좀 우선하겠다라고 했던 거를 저는 반영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게 국민의힘에서 반대할 예산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그건 심한 말씀이고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죄송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복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하다. 예. 뭐 경제가 더 나아지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김대중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됩니다.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프랑스가 국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 부채율이 113%입니다. 이렇게 복지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전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를 한번 주게 되면 줄이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다. 우리가 이제 뭐 자꾸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LH공사 이런 공기업 부채를 다 포함하면 우리나라 국가 부채율 한 13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중요한 거고 복지를 확대했던 이 베네수엘라가 가장 실패 국가입니다. 20년 동안 이미 파산해서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를 확대했던 나라, 지금 아르헨티나는 10번째 국가 파산했습니다. 이렇게 외환위기나 국제금융위기는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고 현재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나라 10개 나라가 IMF의 구제금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현재도 한 130% 정도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늘리는 건 중요하지만 한번 줬던 것을 더 이상 줄일 수는 없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말을 길게 하면 나중에 자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 국가 부채가 뭐 GDP 113%다. 그래서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OECD 국가들 평균이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이미 100%를 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1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랑스에서 지금 재정 위기의 원인은 뭐냐? 사실은 지금의 대통령인 마크롱이 2017년에 대통령이 돼서 2018년에 부유세를 폐지했거든요. 감세를 했어요. 부자 감세를 해서. 그러고 나서 그 세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GDP 대비 보면은 세금이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자, 부자 감세를 해서 세수가 줄었는데 왜 그것을 노후소득을 보장받아야 될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냐. 네. 사실은 프랑스 국민들이 거기에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항을 하는 것이고요. 프랑스는 그동안 오랫동안 연금개혁을 했기 때문에 연금개혁 그 자체의 재정 건전성은 상당히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마크롱 대통령이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연금을 자꾸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다른 이미 부자 감세를 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비교를 할 때에는 정확하게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꾸 국가 부채는 우리는 50%고 OECD 국가들은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수님께서 자꾸 거기다 뭐 그 기업 부채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13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나라도 똑같이 공기업 부채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마 보면은 200% 다 넘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똑같은 그런 정확한 비교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르헨티나나 이런 나라가 어려운 것이 뭐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상황을 보셔야 되고 갑자기 거기다 파키스탄 이런 나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은 복지는 정말 낮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원화 환율 현재 1,470원입니다. 네. 일시적으로 안정됐지만 다시 원화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고 우리 원달러 환율은 84% 확률로 계속 우상향 중입니다. 예. 대한민국은 무역 의존도가 85%,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예. 교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우리 대한민국 현재 외환보유 4,200억 달러밖에 없고 국가 GDP는 22%밖에 안 됩니다. 97년도 IMF를 겪지 않았던 대만은 국가 GDP의 80%를 외환보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외환위기도 겪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원화가 전 세계에서 이용되는 결제율은 0.1%입니다. 세계 40위권입니다.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GDP는 세계 13위의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원화의 경쟁이 워낙 약하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좀 철저하게 관리하고 알겠습니다.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점프한 거 같아서. 아무튼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각종 복지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게 국가 재정 전체를 뒤흔들 만큼까지로 가서는 곤란하다. 결국은 이제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굉장히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실제로 시범 사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시범 사업 해당 지역들은 인구가 좀 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반가운 뉴스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건 국민의힘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진짜 뜨거운 감자될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시군마다 이거 된 데는 사람이 엄청난 자랑을 하지만 또 걱정도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가 40%를 주고 60%를 지자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우리 후원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자체 지방 재정 여력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주민에서는 우리 다른 군은 받았는데 왜 우리 군수는 무능하나 왜 못 받느냐 왜 이러니까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떨어진 사람 떨어진 대로 자기 시군 재정 부담이 그게 60% 추가가 안 되니까 좀 재정을 그나마 군 재정을 계속 할 수 있어서 안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 선거 때문에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군수들마다 지금 막 그런데 이거 다 줄 수는 없고 지금 마치 로또처럼 되는데 안 되는데 구분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4대6 매칭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게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국가가 이만큼 주면은 그럼 지방 재정에서 6을 내니까 지방 재정도 뭔가 계속 세수가 커지고 지방 경제가 커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속에서 계속 나가고 하면은 그러면 지금이야 뭐 한 60군데 그렇죠. 69군데인가 아닙니다. 이게 몇 군데죠? 지금 시범 사업은 인구 감소축 8, 9곳인가요? 이런데 이게 지금 전국 시군구가 몇 곳입니까? 다 되면은 국가 부담도 엄청나고 그 시군구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래저래 걱정이 많다는 걸 시군에서 직접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 지금 7군데를 이제 시범 사업을 내년에 하려는 거고요. 원래 이제 4대6으로 그렇게 기재부가 이제 계획을 잡았는데 광역이 너무 참여가 저조해서 이거를 좀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결위 때 질문을 해서 국가가 5 정도를 하고 나머지 5를 강력과 기초가 나누는 것이 맞지 않느냐. 원래 되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광역의 참여가 조금 더 높아지는 걸 전제로 해서 5대5로 하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4대6에서 5대5로 바꾼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시범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모델의 적확성 또 지속 가능성을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유예 확장 여부를 이제 판단해서 나갈 건데 이거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그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또 인구 소멸 지역이 소득이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득 보존 그러니까 재분배의 기능도 동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이런 배려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인구 소멸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혹시 몰라도 그 가운데 일부만 하게 되면 뭐 매달 얼마씩 지원이 있으니까 그쪽은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나머지 지역에서 또 그걸로 또 빠져나가 가지고 이거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통해서 전체 확장을 할 그런 계획인데 이제 그 인구 소멸 지역은 전체를 한번 대상으로 해보겠다 일단.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평가 후에 무엇은 결정하겠죠.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간 검증이 된 그런 정책입니다. 제가 이미 이 얘기를 들은 것도 한참 됐는데요. 뭐 스위스에 놀러 가보고 여행 가보면 그 산에 아름다운 꽃도 피어 있고 경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게 이런 기본소득을 줘서 그 지역을 가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농촌이 어쨌든 사람이 살아야 하고 그곳이 이제 다 가꾸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기본소득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거기 이제 더 심하게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 그런 위험도 있고 그 지역에 소득이 작기 때문에 주는 면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 정책이 너무 잘 돼서 막 이쪽에 몰려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적은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뭐 15만 원을 뭐 이걸 받기 위해서 뭐 팔고 뭐 이렇게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인구 감소를 막는 장치 정도 그리고 뭐 인구가 온다라고 하면 뭐 약간의 정도지 다른 지역에서 막 몰려와서 다른 지역이 인구 소멸이 돼버리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오히려 더 전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김대중 교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지방 균형 예산과 이제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내년에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 거에 보면 지역 균형 예산이 55% 정액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관련된 예산이 55%나 크게 증가됐고 우리가 전체 예산은 한 8% 정액이 됐는데 지역의 균형 예산만큼은 이렇게 50%나 크게 확대가 된 것이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우리가 이제 경제학의 목적은 공정성하고 효율성입니다.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돼야 되겠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이제 절반 정도가 서울과 수도권에 모여 있고 또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우리가 지방의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을 살려야 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전체 지방 예산을 지역 균형 예산은 55%나 크게 정액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농어촌 기본소득도 거의 한 일환이다. 저는 너무 이렇게 과도한 예산을 정액이라든지 전체 금액이 한 55%인다 총액은 이런 것은 좀 지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역 55%가 안 돼요? 예, 국가 전체 예산의 55%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균형 예산에서 그렇다는 거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것이고요. 교수님께서 서울에 사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뭐 이렇게 아주 깊은 대심도를 하나 내거나 GTX를 하나 내거나 이럴 때 들어가는 예산들을 생각해 보면은 지역에 수십 년 된 철도 하나를 못 내고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지방이 악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예산은 지금도 부족한 예산이고요. 수도권의 이 엄청난 혼잡 비용과 또 엄청나게 높은 집값 이런 것들은 결국 균형 발전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균형 발전을 하려면 또 산업의 균형적인 배치도 있어야 되고요. 최근에 20, 30년간의 수도권에 더 밀집된 사항들과 또 지역에 더 피폐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의 배치하는 수준의 예산도 부족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 잘하셔서 같은 지역이어서 사실 인프라 같은 걸 좀 해줘야 됩니다.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 330만 인구가 사는데 진짜 KTX 혜택을 진짜 KTX 속도로 다니는 열차가 없어요. 또 저 허위냐 제가 사는 강원시 같은 게 인구 100만 도시인데 세상에 인구 100만 도시에 KTX 진짜 KTX가 없습니다. 이런 차별을 해소해 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스위스에는 스위스난가 어딘가 기초소득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이 기초소득에 대해서 실험 결과 국민들이 좋지 않다라고 그 당시에 그 실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만일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 감소 지역을 상대로 다 지급되기 시작하면 지금 월 15만 원 지급되면요 연간 5조 원입니다. 그러면 계속 연간 5조 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정말 교육 혁신을 통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골 마을에 학교가 폐교 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학교가 거의 문 닫을 지경이니까 아주 혁신적인 선생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교육 방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근 대도시에서 이사를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뭐 교육 혁신 또 우리 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교통 인프라에서 좀 정말 균형 잡힌 인프라만 해줘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기고 갈 텐데 또 법인세 다 깎아줄 수는 없지만은 이 동네 오면은 좀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해서 그 동네 기업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복합적인 정책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똑같은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고 그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제 복합적인 정책을 하는 거엔 찬성이고요. 그런데 이제 복합적인 정책을 하려면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해서 다시 이렇게 정상이 되기 전에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 해야 될 일은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의 어떤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보전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일가구 주택만 폐지해줘도 지금 서울에 집값이 오르니까 시골에 있는 아무 죄도 없는데 자기 부모한테 물론 집을 갖고 있으면은 그게 1가구 2주택이 돼가 중과세를 받습니다. 그런 것부터 폐지해줘야 돼요. 아니 시골에 있는 집하고 서울의 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걸 1가구 주택 묶어 놓으니까 서울 집은 이제 나중에 혹시 팔거나 양도 차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집을 팔아버려요.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희 지역도 그래요. 저희 지역은 그렇고. 그래서 물론 면지역은 아닌데 지금 면지역은 면적대로 있지만 지방도시도 지역도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도시 같은 경우도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세수를 뭐 깎아주자라고 하시는데
세수를 깎아주면 아까 말씀하신 좋은 학교를 어떻게 만들고 좋은 광역 뭐 철도망을 어떻게 만들고 그래서 세수를 깎아서 뭐 기업을 이동시키자라고 하는데 그게 정합적이지 않은 정책들이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법인세를 깎아서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고. 그 지역을 살리는데 지역의 인프라 확충이 우선이냐, 기본소득과 같은 소득 보전이 우선이냐, 뭐 결국은 또 그 차이점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요 오래된 쟁점이지만 아주 비슷하게 뜨거운 감자가 지역 사랑 상품권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정부는 이걸 계속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역 사랑 상품권하고 또 다른 상품권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온누리 상품권. 예,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권을 폐지하려 했죠. 그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온누리 상품권도 나름대로 효용이 있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은 또 다른 효용이 있다. 그래서 두 개 이제 백립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계속 하려고 하죠. 저도 뭐 창원시장 할 때 지역사랑 상품권을 직접 해봤습니다. 네. 효과는 매우 크고요. 주민들의 만족도도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그 사용하는 시민은 같지만은 그 사용처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은 이 상품권을 쓰는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 상품권으로 물건을 파는 네. 상인들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희들은 보고요. 차라리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다 팔리지도 않아요. 근데 예산 정액에서 또 늘려고 그래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하고 이 부분을 그만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예, 저는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지역 상당히 엄밀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어느 도시에 지역상 상품권을 풀어서 그게 어디에 쓰냐 분석해 보니까 우리는 그 이제 바라건대 동네 상가에 있는 참 소상공인한테 골고루 나누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학원이라든가 뭐 특정 업종에 몰리는 경향이 많고 또 이 발행 한도를 내렸더니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선이자 취득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이 막 200만 원씩 해서 미리 선이자 방식이 되니까 이게 이득을 한 10%씩 얻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 나가 보면은 그 뭐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엄밀한 온누리 상품권도 그렇고 즉 분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상 약간 차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서울에 이제 옛날 대기업 같은 데서도 상생 차원에서 보너스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으로 줍니다. 그 전통시장에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서울 사람들은 백화점까지 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골에 사는 부모님, 형제한테 쓰시라고. 그러니까 소득 이전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사랑 상품권은 그 지역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간 이전 효과가 적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난 정부는 조금 온누리 상품권을 이 지역 간 이전 효과 좀 잘 사는 동네에서 아들, 딸이 벌어서 부모 있는 지역으로 좀 넘겨주길 바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지나치게 억지로 맞춰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내 경험도 그러니까 그렇고.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그 좀 엄밀하게 해야 되고 규모가 필요하다. 크고 실제로 이게 그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완전히 뭐랄까 이게 깐짝효과가 있는데 실제로 지난해 우리가 추경을 통해 14만 원을 소비 쿠폰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럼 그 이후로 정말 경기가 반짝 좋았습니다. 수밖에 없죠. 13조 원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물가가 소비가 잠깐 회복한 뒤에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또 콘트레스트 대비 효과도 크고 이게 물가 자극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물가와 부채입니다. 미국도 지금 물가 때문에 난리고 그 국가 부채 줄이려고 관세가 남의 나라에 돈 뜯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정부가 모든 나라의 관심이 물가하고 국가 부채인데 김대중 교수는 또 그런 측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어떻게 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상품권이나 바우처 제도라는 게 이제 효율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쿠폰을 주게 되면 이제 술과 이런 걸 못 사기 때문에 식품만 사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상품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생산적인
전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이것을 그 지역의 특정한 지역에서만 쓸 수가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0% 할인이라든지 또 대량 구매라든지 불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발행하는 금액에 1조가 넘는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더 생산성을 올리고 우리 경제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효율성이나 공정성에서는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대량 구매라든지 불법성은 온누리 상품권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대량 구매나 불법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구매 한도를 철저하게 제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적까지도 아주 칼같이 하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에서는 그런 큰 사고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온누리 상품권에서 정말로 그런 사고가 있었고 지적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드리고요. 물론 어떤 정책도 긍정의 효과와 부정의 효과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동시에 필요한 시기에 소비 부양을 하고 소득 이전을 하고 소상공인을 살리는 이런 정책도 필요에 따라서 가는 것이죠. 아까 반짝했다는데 왜냐하면 이 사용기간을 2달, 석 달 안에 다 쓰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2달, 석 달 안에 다 썼고 그때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나만 제가 덧붙일게요. 잠깐만, 정 교수님 얘기 좀 들어봐. 예,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일단 이게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 뭔가 이게 그게 부정적인 것처럼 하는데 원래 지역사랑 상품권 자체가 그 지역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처럼 어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자기 그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그렇게 쓰라고 그 기획 자체여서 그것이 그 지역에 써지면 그게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뭐 학원에 집중이 됐다. 사실은 학원도 중요한 자영업자 영역이기 때문에 또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은 학원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좀 줄여주는 거니까. 가계소득에서도 그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자영업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그 다른 OECD에 비해서 자영업 부분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영업에 대한 특별한 다른 뭐 R&D라던가 이런 대기업 지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적은 편이에요. 물론 그동안 그 전통시장 개선 정책을 많이 썼습니다. 뭐 뚜껑도 덮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찾아와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지역사랑 상품권 정책은 그 지역에서 할인을 어떤 미끼로 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오게 하는 정책이어서 이거는 향후에 뭐 그 지역의 배달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점 발전시키면 지금보다도 훨씬 효과가 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사랑 상품권이 원래 특정 지역 산업재해직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어려울 때 그 지역을 한정해서 해주기 위해서 대한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전 지역을 해버리니까 전 지역을 하니까 이제 전 지역이 계속 경쟁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지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참 어려운 지역 한 군데를 모아서 해주면은 국가가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을 살리는 효과가 있을 텐데 전 지역을 다 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역 차별 상품권이란 말이 있어요. 왜 그런 거니까 이게 10% 매칭이기 때문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방 재정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컨대 뭐 1조 중에 한 6조 5천억을 배정하면 자기들 500억을 언제든지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도시에서는 예컨대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많이 주면은 도비도 많이 내야 됩니다. 또 창원시비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지방 재정이 좋은 도시는 많이 발행할 수가 있는데 지방 재정이 안 좋은 도시는 정부가 뭘 준다 해도 매칭이 안 돼서 적게 발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차별 상품권이다라고 하는 그 시도 사정이 다른 동네에 따라서는 이게 대전하고 이 동네하고 대전 이남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 점 때문에 네. 이번에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지방 매칭을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했거든요. 어려운 지자체 같은 경우에 조금 매칭하게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방금 우려하신 것들은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게 다 해소가 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려운 지역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또 선별의 문제가 있고 어려운 자영업은 자영업자들이 좀 너무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는 선별하기 좀 어려운. 아무튼 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게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되었던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문제, 이번 예산심사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계속될 것 같고요.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정세현 교수 그렇죠?
예, 그 윤석열 정부 때 임대주택 예산을 많이 줄였고, 당시에 제 기억에 이제 전세 대출이라던가 뭐 분양이라던가 이런 거여서 실제로는 그 공공 임대주택에 살아야 될 그런 분들이 비싼 뭐 민간 임대에 산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이 임대주택 예산을 많이 강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국에 그 자가가 없는 그 국민이 절반 정도가 돼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집이 없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거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저렴하고 괜찮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럼요. 제 주위에도 많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뭐 조금 더 늘리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중 교수, 임대주택 예산 확보는 어떻습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습니다. 뭐 저 역시 저는 임대 아파트 살아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임대 아파트 한 5년 정도 살아봤었는데 보통 한 18평 정도 되면 보증금 한 2천만 원 내고 월 한 10만 원 정도 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정부가 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저는 좋지만 이것을 국민들이 자가집을 가지게 하는 정책, 공급 확대 정책, 또 시장 경제에 우리 부동산 정책을 맡겨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지난주에 강남에 아파트 하나 분양했는데 25평을 20억에 분양했습니다. 정부가 딱 4억 대출해 줍니다. 나머지는 현금 있는 사람만 집을 사라, 이런 정책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는 짓는데 5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 저 부동산 정책을 또 토론하긴 그렇고,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는 거는 동의하실 수 있나요? 저는 임대주택을 해서 집 없는 서민들 당연히 이제 좀 여유 있게 하는 건 좋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 집을 가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 자기 집을 가져야만 물가가 오르는 그 이상으로 집값이 오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 집을 공급하지 않는 정책을 하고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임대주택 그것은 찬성이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따로도 토론할 기회를 이제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방비를 8.2% 증액하기로 한 거, 이건 뭐 보수 정당에서도 찬성하실 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국방비 정부도 해야 되고 또 국방이라는 게 미국의 IT의 발전을 보면은요, 대부분 국방부가 어떤 수요로 해서 그 많은 연구 개발을 주고 그 연구 개발된 것들을 이제 상용화하면서 GPS 시스템이 그렇고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국방부의 그 다르파 국방부 산업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처럼 DARPA에서 이런 예산이 국방 R&D로 많이 들어가고 이 R&D로 들어간 것들이 민간 혁신의 마중물이 되고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많이 혁신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어느 대학 나왔나 보다는 너 어느 군대를 나왔는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에서는 앞으로 창업하고 성공하게 한다는데 이 국방 혁신이라는 것이 이처럼 그 우리나라의 R&D에도 큰 마중,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고 북한의 핵무력이 증강하고 있고 우리 주변국 사정이 또 미국도 과거처럼 우리나라한테 뭐 아주 우호적으로 방위력을 다 제공해 주지 않고 너가 돈을 많이 부담하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동맹으로서 당당하게 이렇게 호흡을 맞추려면은 스스로가 또 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한미 관계의 변화 등등으로 이재명 정부도 그 국방력 강화는 그 기본 방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정부 때 방위비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 때 방위비 예산이 줄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슬로건 중에 안보도 민주당, 경제도 민주당이라는 지금 슬로건을 쓰고 있는데요. 이거 저는 뭐 어찌 보면 우리 분단의 역설이기, 비극의 역설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국방 예산을 늘리면서 사실상에 늘 뭐 준 분쟁 상태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걸 통해서 방산 R&D도 계속 해왔고 국방 자립화를 이끌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것이 수출로까지 이어져서 수출 산업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의 먹거리 산업 중에 하나로 바뀐 거죠. 이제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방산 R&D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쭉 분석해 보면 이 R&D 뭐 35조 중에 그럼 방산 쪽의 R&D가 얼마냐? 이러 보면 방사청의 R&D가 4조, 5조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민간의 영역으로 또 퍼져나가거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여야가 모처럼 일치하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갑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예산안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2만 8천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4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예산안 협조를 당부하는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연관어를 살펴보면 예산, 국회, 경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핵심 현안 예산 반영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서울의 국비확보상황실을 운영하며 국회 예산심의에 대응하는가 하면 지자체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직접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다음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월 1일에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인데요. 국회가 시한을 지킨 건 2000년대 들어 2002년, 2014년, 2020년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 내년 성장률을 1.8%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8월 전망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오른 건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반도체 경기가 좋았던 것이 상향 배경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도 상향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인데 물론 여당은 그거 지켜야겠다 그런 입장이신 거죠? 그렇죠. 충분히 지킬 수 있고요. 이제 야당의 협조만 있으면 지키거든요. 야당은 법정 시한 내 처리 동의하시나요? 물론 우리가 이 법정 시한을 만든 사람이 저희입니다. 예. 제가 만들고 제가 국회 대변인이 있을 시절에 그때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시행하신 건데 이건 해야죠. 야당은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표결을 해버리면 끝이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또 예산은 시한이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자동 부의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야당은 최선을 다해서 감액할 건 감액하고 예. 또 재정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혁신과 개혁 또 규제 개혁과 또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주 52시간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아주 정말 천재적인 사람들, 우리 1000만 명, 2000만 먹이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새워 연구하겠다는 것까지 금지하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기업 환경도 뭐 돈을 벌으려면은 뭘 해야 되는데 어디서 파업이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 어떤 법이 분명해야. 그런데 범죄 수익 8천억 같은 게 갑자기 환수할 방법이 없으시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국가의 투명성, 부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지킴으로써 재정과 함께 이것이 혁신과 어떤 뚜렷한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라는 것을 그런 확신을 줘야지만이 저는 우리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또 많은 그 고령화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정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삭감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정 항목을 증액하거나 신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어려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뭐 예결위 소인데 이게 너무 지금 속도가 잘 안 난다. 전부 보류해 놓고 있다. 네. AI에 A자만 들어가면 보류. 뭐 그다음에 또 특정 예산도 보류 네, 이렇게 되니까 삭감이 원활하지 않은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지금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 그래서 이 예결위 소위가 아니라 예산 보류 소위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야당께서는 이게 이제 그 이재명 정부 첫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은 협조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물론 뭐 야당이 보기에 도저히 안 되는 깎을 깎지만 아니 협조될 겁니다. 그래서 이 보류한 것들은 쟁점이 많고 연관 사업들이 많습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이제 날짜가 며칠 없어요. 그럼요. 그 날짜 이번 주 되고 나면은 이제 해놓고 이제 정액 심사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 계속 이 숫자 늘리는 거하고 줄이는 걸 합치지 않으면은 정부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야당도 사실은 정부 여당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서로가 합리적인 타협을 찾게 됩니다. 소위 얘기하신 김에 또 고질적으로 우리 국회 예결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소위까지는 회의록이 다 공개가 되는데 이게 다 못하면 마지막에 소소위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회의록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뚝딱뚝딱 모든 걸 결정해버린다. 우리 뭐 수십 년 동안 예결위에 이 문제를 지적해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도록 소위위원들이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위위원은 아닌데 우리 최 의원님은 소위위원이지 왜 않습니까? 소위원 안 들어오셨습니까? 그래서 소소위로 가지 않고 정말 그 심도 있는 심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언급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쟁점을 다뤘습니다만 미처 다루지 못한 내년도 예산안에 꼭 좀 짚어야 할 거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대학생 청년 취업률 현재 45%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법인세가 26%인데 지금 올리려고 뭐 1% 올릴 계획이고 지금 세금을 더 올려야지 지금 뭐 늘어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현재 세금을 낮춰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법인세를 21에서 15%까지 낮춰서 제조업 세계 1위가 되겠다는 게 목표이고 전 세계 모든 기업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법인세를 50에서 12%까지 낮춰가지고 유럽에 있는 모든 기업의 본점을 전부 다 아일랜드로 옮겼습니다. 현재 1인당 국민소득 12만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제 3만 6천 달러입니다. 아시아의 경쟁국이 싱가포르 법인세 17%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이 세금을 낮추고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저는 우리가 내년 예산을 크게 정액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액되는 것만큼 또 법인세를 올린다든지 정세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금을 낮춰주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두 번째는 우리 외환보 유고가 뭐 충분하다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지금 환율이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환보 유고를 늘리는 정책 예산을 좀 넣어야 되는데 내년에 외환 평형 채권에 대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우리의 우리나라와 똑같이 아까 내가 대만 얘기를 했습니다. 대만은 우리 국가 GDP의 절반도 안 되는 나라가 외환보 유고를 6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4,200억 달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은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외환시장이나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예산 배정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이재명 정부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거 지금 요구하신 것 같고 정세현 교수님. 예, 자꾸 외환보유고 말씀을 하셔서 외환보유고 논의는 따로 해야 될 것 같고 오늘의 주제하고는 저는 뭐 아니 연결을 자꾸 시키려고 하시는데 연결이 잘 안 되는 건데 자꾸 연결을 시키려고 하셔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 세계가 다 감세를 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몇몇 국가는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지금 아직도 부유세가 있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에 부유세를 강화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아일랜드가 뭐 법인세를 낮춰서 뭐 세계에 많은 기업들이 온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늘어난 소득은 다 그 기업들의 소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세금을 다른 OECD 평균에 비해서 적게 걷고 있는데 걷는 거에 비해서 기업에 많이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는 적게 지출하고 기업에 대해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혜택을 받은 기업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그 이윤을 올리면은 적어도 국가에 당연히 그 세수로서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 교수님 보시기에 내년도 예산에 제일 아쉬운 대목은 뭐가 있나요? 충분하게 증세가 되지 않았다. 증세가 되지 않았다. 예,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예, 단기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예. 증세냐 감세냐의 철학 차이는 정말 좁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 김대중 교수님부터 한 1분 이내로 짧게 한 말씀씩만 듣죠. 저는 우리가 이제 건전 재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무역 의존도 75%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 영속적이고 경제 성장이 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재정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세금을 너무 올려다든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재명 대통령도 일자리의 90%는 우리 기업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기업을 우대하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또 2026년 예산이 그런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세현 교수님. 예, 저는 복지가 여전히 부족하고 이번 예산은 지난 정부에 비해서는 그래도 복지에 신경을 썼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아쉬웠던 부분은
이 공공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못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 저출산 고령화나 아니면 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역의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뭐 국가 부채, 공기업 부채가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한전의 부채는 그거는 국가의 책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앞장서서 한전이나 그 발전 공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기업 부채가 너무 많은데 그게 사실 전기요금을 많이 안 올려줬거든요. 그게 역대 정부에서 계속 그랬고 이 문제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조만간 해결책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최영도 의원. 마무리 발언. 예, 이게 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외 의존도가 높고 개방 경제에서 바로 환율에 영향을 받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 당장 도움 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우물을 파고 물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걸 위해서는 재정만으로 안 됩니다. 혁신해야 되고 또 법의 지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범죄 수익 8천억 원 술술 새는데 어디서 세금 안 건다고 딴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흔쾌하게 국가의 그 세금 세수에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까? 때문에 법의 지배 또 혁신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규제 개혁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지만이 적절한 재정으로 후세들에게 우리가 빚을 물려주지 않고 또 당장 수많은 현금 살포로 물가와 금리를 자극하지 않고 환율도 안정시키는 그런 균형 경제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여당과 머리를 맞대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성모 의원 마무리 발언. 예, 뭐 균형 재정 그거는 뭐 모두가 바라는 화두죠. 그걸 뭐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기에는 긴축 재정을 할 때도 있고 어떤 시기에는 확대 재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의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3년 동안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마지막에는 결국 내란 때문에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민생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살려내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8% 정도의 확장 재정은 불가피하다. 이것도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 것은 교수님께서 법인세 26%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25%고요. 그것은 이제 명목이 그렇고 실제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거나 R&D를 하거나 하면은 세액 공제를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 법인세율은 한 15% 안팎에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많다고 보기도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시기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확장 재정은 필요하다. 예.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이 11월 20일 이제 벌써 다 갔습니다. 열흘밖에 안 남았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말 꼼꼼하게 잘 좀 심의들 하셔가지고 불효불급한 것들 좀 잘 좀 손댈 수 있는 그런 심의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